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돈 버는 핵심 노하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면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돈의 속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돈을 알면은 돈 버는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그런 내용들,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지식입니다. 돈은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돈에 대한 지식, 특히나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돈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원리들을 활용해서 돈 버는데 잘 활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MPL하고 이런 자산 투자에 관련된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나가서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곤 합니다. 많은 답변들을 제가 들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은 이 네모칸에 돈은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돈은 자유다. 우리가 돈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뭘 살지, 뭐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제 채널명처럼 추세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아질수록 돈으로부터 자유는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내린 답변이 뭔가 저는 좀 생뚱맞은 답변을 써봤어요. 돈은 달러다. 아니 나는 달러를 쓰지 않는데 해외여행 갈 때나 달러 환전하지 내가 달러하고 전혀 상관없이 5만원짜리 돈을 쓰는데 왜 돈은 달러라고 과연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환율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달러의 흐름에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직결되어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고, 실제로도 우리나라 돈은 달러를 벌어와서 원화로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GNI 국내 총소득에서 이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외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와서 그 달러를 어떻게 보면 이 원화로 바꿔서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러와 관계없이 원화를 마구 찍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고 외국인은 신뢰를 저버린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경제는 달러의 흐름에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 미국은 10%도 안 돼요. 대한민국은 수출이 41%, 수입이 37%, 합계 한 80% 이상이 대외 무역에 그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달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쪽 눈을 감고 투자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또 금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금리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요즘 금리가 아주 무섭게 오르고 있죠. 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거 지금 11월 말에도 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돈을 획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돈 구경하기가 힘들게 되고 그러면 자산 가격은 반비례해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딸기가 한 팩에 5,000원 하면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딸기가 한 팩에 2, 3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딸기가 귀한 몸이 되고 딸기를 우리가 먹기가 힘들고 딸기가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딸기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돈을 구하기가 힘들고 돈이 비싼 몸이 된 거죠. 돈이 안 돌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환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을 쉽게 표현하면 달러 가치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달러는 곧 돈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곧 달러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환율이 1100원대 하던 환율이 1446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치, 외환위기 때 3,500원까지 갔으니까 그 직전까지 갔죠. 그럼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가 치솟은 거고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코스피 지수나 최근에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바로 환율이 무섭게 치솟는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같이 치솟으니까 그에 반해서 자산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이따가 후반부에 보면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는 여지도 있어서 이런 우리가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돈이 불어나는 시기인지 돈이 줄어드는 시기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 정도 내렸으니까 오르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20년, 21년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돈을 막 풀고 돈을 막 나눠줬죠. 재난 지원금으로 내주기도 하고 자영업자들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풀었고 또 금리를 낮추니까 대출이 용이해지다 보니까 돈이 계속 팽창을 했죠. 20년, 21년까지 돈은 계속 팽창했습니다. 금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 미국은 제로금리. 이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지렛대라고 가정하면 그에 맞게끔 자산 가격,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따가 제가 통화량 자료를 보여드려도 보시면 알겠지만 20년도, 21년도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돈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자산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작년 21년 하반기부터 테이퍼링 또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돈 구경하기가 힘들고 돈 빌리기도 힘들고 주식은 다 신용 반대 매매 당하고 있던 돈들이 다 없어지죠. 가상화폐 다 망하고 돈이 계속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돈이 계속 줄어들면 지렛대의 한쪽에 있는 시소라고 하면 자산도 같이 계속 줄어드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 오늘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지금 22년 11월 13일 현재인데 지금의 현재 상황이
이런 상승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정기에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년, 21년은 누가 봐도 자산 시장의 상승기였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21년도로 21년 하반기부터 말부터 22년도로 오면은 자산이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상승기냐 조정기냐라는 정확한 오늘 현재의 시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다행히 지금 11월 그러니까 2022년 연말로 가면서 좀 이런 조정기가 조금 말하자면 좀 끝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점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상승기에 있는지 조정기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그럼 다시 좀 달러로 먼저 또 넘어가서 우리가 달러의 흐름을 알아야 돈 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드릴 건데 러프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요즘 계속 들려오는 얘기죠. 달러 긴축, 연준 자산 축소, 미 금리 인상 아주 지겹게 들었죠. 그놈의 미국 금리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민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이런 시기 때는 무조건 자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미 달러 확장, 미 양적 완화, 미 금리 인하라는 시기 때는 무조건 자산 가격은 상승해요. 보시면 코로나 때 이런 얘기가 항상 뉴스를 뒤덮었고 이런 거는 강력한 암시를 주는 거죠. 아는 사람만 알아먹어. 이제부터 자산 가격은 폭등할 거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힌트를 준 것이고요.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야 이제부터 조정 시작할 거야. 똑똑한 놈들은 알아서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서 피하고 있다가 이 소나기가 끝나면 이 거친 소나기가 끝나면 그때 시장에 참여해 라고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에이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또는 이러다 말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이런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간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처럼 다행히 이제 환율이 막 치솟다가 1,400원대까지 치솟다가 이제 급격히 좀 안정되는 이런 시기에서 놓고 보면 지금 2022년도 하반기를 지배한 거는 시장의 공포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게 끝난 건 아니죠. 연일 신용 반대 매매로 주식을 다 털리고 부동산은 2020년도 상반기 초 가격으로 또 회귀하고 있고 시장에 또 뭐 레고랜드 사태다, 흥국생명 사태다, 건설사 부도다, 뭐 채권이 발행 안 된다. 온갖 시장에는 공포스러운 얘기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 격언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공포에 사라.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흥분해서 들떠 있을 때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매번 들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사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이런 위기가 올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고요. 투자할 돈이. 두 번째는 나도 이 시장의 공포를 느끼는 이런 일개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심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 영향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공포에서 매수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철저하게 시장을 공부하고, 심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공포를 느끼는 구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중에 공부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공포도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공포도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어느 정도 본질 가치에서 또 우상향 한다는 거를 안다는 거죠. 왜? 그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왜 그러냐?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우상향 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재화의 가격은 반드시 우상향하는 가격을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결국 자산이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지 한 두 가지 속성을 알아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런 내용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공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이렇게 잠시 쉬어갈 때도 있지만 계속 무상향해서 올라가고요. 그와 더불어서 물가도 계속 올라가죠. 짜장면 값을 생각하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늘어나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항상 통화량은 늘어나고 왜 항상 물가는 올라가는 걸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내용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산이 물가니까요. 그럼 왜 통화량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자본주의라는 어떤 무인도를 가정했을 때, 이건 EBS 자본주의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제가 일부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자본주의란 섬에 아무도 안 살았을 때 은행가와 고기 잡는 어부와 배 만드는 목수가 이제 섬에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빌려주고 5% 이자로 1년 후에 갚아라 라고 어부한테 돈을 빌려줬고, 어부가 10,000원 주고 목수한테 배를 사갖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1,500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섬에는 500원이란 돈이 최초에 없잖아요. 그럼 500원을 갚으려면 D라는 사람이 또 섬에 들어와서 500원을 은행한테 빌렸을 때 어부가 열심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섬에 있는 모든 돈을 싹 다 벌면 그때서야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D에 대한 500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500원 이자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항상 이런 시스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계속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두 번째의 돈의 특성, 돈은 달러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네모칸에 제가 쓴 답은 돈은 신용창조다. 신용창조를 쉬운 두 글자로 말한다 그러면 돈은 대출이다. 우리가 돈은 난 대출 안 쓰는데 라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돈은 대출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은행 가가지고 5만원짜리 받아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물로 돈은 돈보다 대출에 의해서 창조된 돈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돈은 곧 신용창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신용창조의 과정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가 곧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100원을 예금을 했으면 100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A가 은행에 시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0원을 입금을 했어. 그러면 은행은 100원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가 100원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고 10원만 지급 준비율로 남겨놓고 90원은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한 10%만 남겨놓으면 은행이 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계속 진행이 된 거고, 그러면 90원을 B한테 대출해 줄 수가 있죠. 그럼 B는 그 90원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C한테 돈을 주고 뭐 물품을 샀어요. B가 C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C는 요즘 뭐 현금을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C는 그 90원을 또 은행에다 입금을 하게 되면 C의 통장에는 90원이 찍히죠. 그러면 이 순간 벌써 A의 통장에도 100원이 찍혔고 C의 통장에도 90원이 찍혀서 시중에는 100원이 190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또 어쨌든 C는 은행은 또 90원이 입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9원만 남겨놓고 81원을 또 대출해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D한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D의 통장에도 현재 스코어로 81원이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아직 안 썼기 때문에 81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시중의 돈은 순식간에 이런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도 271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면 100원의 돈이 시작이 돼서 순식간에 바로 1000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이런 신용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나 이럴 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잖아요. 그럼 그 찍어냈던 돈들이 또 승수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자와 더불어서 신용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평균 지급 준비율 3.5%, 한 4%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5천억을 빌려주고 5천원이라고 할게요. 5천원을 빌려주고 5천원을 1일 일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을 때 1이 물건을 삽니다. A한테. 그럼 A는 5천원을 받아서 그 중에 한 5%는 자기 금고에다가 따로 돈으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4,750원을 입금을 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또 한 4%의 돈만 빼놓고 빌려주고, 그러면 물건을 사고 또 돈 좀 빼고 입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5천원이 바로 6만원으로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기만 하지 일시적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볼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살짝 쉬어가거나 돈의 양이 살짝 뭐 이런 IMF나 우리나라 저희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꺾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무상향하는 흐름으로 가고, 돈이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그에 맞게끔 비례해서 자산 가격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자산 가격이 이렇게 완전히 꺾어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경제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자산의 가격은 항상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 우상향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과열돼서 흥분되고 슈팅이 되고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이렇게 확산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요즘처럼 금리가 급하게 오르거나 어떤 공포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끝도 없이 다시 이 우상하는 곡선을 제외하고, 요번엔 예외니까 완전히 이렇게 과거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본질 가치에 수렴하게 되면 또 확산이 되고 수렴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마치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죠. 내용을 잘 모르면. 아, 이번에는 진짜 떨어지나 보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계속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림을 주고 파동을 주고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내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앞으로 7년간은 집이 떨어진대, 집값이. 그런 얘기만 믿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아니, 돈의 양이 늘어나고 계속 자산 시장이 우상향한다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해당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본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너무 오버해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한 20년간 자산시장의 거품이 심하게 끼었고, 그게 거치는 과정을 20년간 고통스럽게 지나왔지만,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대부터는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으로 일본도 과감하게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그럼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론에서 자꾸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만 듣잖아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인데요.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8,600이었습니다. 지수가 8,600이었던 게 지금 28,000, 3만을 찍었고 28,000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3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년간 3배 이상 일본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전 2012년 11월 달에 지수가 1930이었어요. 근데 지금 2500이니까 2배는커녕 1.5배도 될까 말까잖아요. 1.5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은 맞지만 그간의 돈을 풀면서 자산 가격이 우상향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환율의 사례, 우리가 환율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자산시장의 투자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에 대한 이해를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를 쉽게 조회해 볼 수가 있고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제가 돈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귀해지고 돈 벌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코로나 때 치솟으니까 그에 따라서 완전히 반비례해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주가는 2200에서 1400원대로 이제 수직 급락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환율이 1100원대로 안정되니까 주가는 2200까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구간을 일부러 맞췄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환율이 또 2020년대에서 2021년도까지 꾸준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해서 3,000을 넘게 되죠. 그 뒤로 환율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는 주가도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살짝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다가 작년도 2021년도 7, 8월부터 환율이 강한 상승 추세, 트렌드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추세가 정해지면 자산 가격은 추세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미리 깨달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환율이 이렇게 보셨나? 환율이 이런 가격대를 돌파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작년 7, 8월 달부터 그때부터 주가는 그간의 선들을 깨고 완전히 하락한다는 거를 트렌드로 간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을 대피시킬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에 대한 이해와 또 추세에 대한 이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힘을 갖고 그 탄력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 추세대로 주식시장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자산시장에 이런 환율과 주식은 아주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도 과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결국 부동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환율의 흐름에. 그러나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차가 대략 한 6개월 정도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부동산은 주식처럼 뭐 실시간 1초 만에 거래할 수가 없죠. 집도 보여줘야 되고 또 보여주고 나서 계약하면 계약금 내고 한 서너 달 있다가 잔금을 내니까 집 보여주는 시간 한두 달, 잔금 서너 달, 이것만 봐도 한 6개월이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은 거래 비용도 크고 거래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신중하고 더 반박자 늦게 거래가 이루어질 뿐이지 이 영향은 고스란히 받는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마치 이 10월 달에 2021년 10월 달에 이렇게 세 개의 음봉을 맞으면서 추세가 꺾일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아요. 여기가 세 개가 나왔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환율은 그로부터 더 올라서 1230원대로 올라갔고 3000을 넘던 주식은 2700을 깨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것도 그냥 애교였죠.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 환율은 1400원대로 가고 3000이 넘던 주식은 2300대, 2100대까지 떨어졌죠. 2100까지 떨어졌다가 환율이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니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환율에 우리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자산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봤고, 환율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시점으로부터 매각을 준비해야 한 4, 5개월 걸려서 팔잖아요. 이때는 또 부동산이 잘 팔릴 때였으니까 팔고 어떤 그런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같이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떻게 하려 그러면 뭘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해오다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난주가 되겠네요. 지난주부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굉장히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시장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완전히 상승 트렌드를 타고 가던, 이게 주간 단위 환율의 모습이거든요. 상승 트렌드를 타고 가던 환율이 급격히 거의 100원 이하, 일주일 만에 한 100원 이상을 하락을 하면서 한 번도 상승 이후에 깨고 내려오지 않았던 이 20주 선을 강한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왔어요. 강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죠. 새로 시작하는 주에도 이게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고, 이게 다시 이
금방 회귀해서 이게 1,400원대 이 위로 금방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게다가 1300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이 되면 이제 트렌드는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죠. 하락으로, 반대로. 그러니까 트렌드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번도 주간 단위에서 작년부터 내려오던 코스피가 한 번도 주간 단위에서 지난 8월 달에 상승을 했을 때도 20주선을 깨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그것을 뚫고 아주 강력하게 올라온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 8월 달에는 여기까지 20주선까지만 올라오고 끝났지만 이번에는 이런 환율의 하락 흐름이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서 보는데 우리는 항상 관찰해야지 예측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위에 보면 60주 선이 2650이라는 또 선이 있고요. 또 다른 선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환율 흐름이 너무 중요해서 환율의 일간 흐름을 한번 보고 주가의 일간 흐름도 한번 볼게요. 환율의 일간 흐름에서 보면 환율의 고점에서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보이고 또 21선도 살짝 쌍바닥을 보여요. 그 고점을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 못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막 올랐던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이 고점을 뚫을 만큼의 에너지는 없어. 고점을 뚫을 만큼의 힘은 없으니까 맞고 가다가 그냥 급락을 했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환투기 세력에 대한 뭐 반대 매매, 쇼커버 형태의 그런 매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것들이 작용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이 흐름이 돌아오는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월요일부터 지속이 된다 그러면 한동안은 어떤 자산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저기 보면은 60주 선에 2650이 있었고 이런 코스피의 일간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신나게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그와는 다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무서운 거는 이런 8월 고점이 254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월 고점이 2540에 형성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때 8월 달에 내가 팔았으면 그때 팔 걸이라는 후회를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 거죠. 3개월째.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털리고 반대 매매가 털리고 계좌가 깡통 나고 뭐 4천만 원짜리 넣었던 계좌가 뭐 300만 원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못 판 거에 대한 후회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겠죠. 아,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이라는 개념의 의미인데 기대감을 갖는다면 그때와 다른 거는 지금 환율의 상황이 완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환율의 상황에 따라 그걸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맞고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죠.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갔더니 또 241선이 2590대에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241선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냐. 그게 무슨 의미냐. 그냥 선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41선의 의미는 1년간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여기다 이어놓은 거예요. 지금 평균 가격 다 아래에서 물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평균의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균에 도달한다는 거는 뭐죠? 드디어 본전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고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 평균의 본전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이번에 오르면 나 절대 주식 안 해. 본전만 내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절대 주식에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간의 본전에 도달한다는 것 또한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아까 60주 선도 2600포인트대 있고,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이 많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래도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2650, 그 다음에 여기 2590, 2540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무렵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것이, 좀 시장을 무조건 낙관하는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난 거냐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았는데 더 높은 쌍바닥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더 큰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쌍바닥의 의미는 내려와서 털리기도 했고 지긋지긋해서 털리는 것도 있고, 바닥권에서 운 좋게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파는 것도 있는데, 팔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 떨어지기 전에 벌써 싸다는 인식을 하고 산다는 거는 시장에 그만큼 더 강한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영상이 계속 길어지네요. 꼭 필요한 말들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1996년부터 2022년까지 한번 길게 한번 갖고 와봤어요. 길게 갖고 왔더니 이렇게 IMF 때 환율이 1800원대까지 치솟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300 정도까지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안정됐을 때는 주가가 오르고, 또 리만 금융위기 때 1500원대 가니까 또 주가는 1000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 환율이 급상승했을 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또 환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 1100원 밑에 있는 상황에서 저점인 상황에서 고점을 정확하게 보였죠. 이게 한 6월달 정도, 2021년 6월달 정도고, 그리고 나서 환율이 피크를 찍었을 때 1446원까지 피크를 찍었을 때 주가도 2100까지 이렇게 수직 급락을 하죠. 그래서 주가와 환율의 모습은 정확하게 반대 모습을 가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지수를 좀 가까워 봤는데, 이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예요. 근데 아쉽게도 2006년부터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2008년 9년도 때 환율이 피크를 찍을 때 부동산도 2009년도에 이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에서 1200원대의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그렇게 부동산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고요. 반대로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던 환율이 1100원대로 안정되면서 돈의 흐름이 좋을 때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은 아주 폭등을 했고요. 이때는 또 금리의 효과도 굉장히 컸죠.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였고, 그리고 환율이 2021년 6월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서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2021년 11월부터 실거래가 지수도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8월까지의 수치밖에 없어서 8월까지만 갖고 와 봤는데, 지금까지 9월, 10월까지 하면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실거래 지수가. 그리고 환율도 더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또 어떻게 미칠 건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약에 2022년 11월 달에 환율이 완전히 이제 1200원대 이하까지 찍고 완전히 하향 트렌드로 정해졌다 그러면 이로부터 한 6개월 정도 후인 내년 5, 6월이 되면 부동산이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냥 유튜브에서 마냥 3, 4년 떨어졌다고 3, 4년 떨어진다고 그냥 그것만 믿고 있다가 또 내 집 마련을 놓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이 이렇게 완만하게 빠졌다 그러면 은 회복하는 시간이 또 그렇게 또 그만큼 더 길어질 텐데 17년이나 가야서 이제 이게 뭐 실거래가 지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2006년 8년의 고점을 회복하는데 2017년도나 돼야 그러니까 거의 한 8, 9년을 지나서야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20년도 초반까지 지금 이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이게 내년 초까지 내년 한 4, 5월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시점 어딘가에서는 한 19년도 가격까지 이 시기까지 만약에 빠르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한다 그러면 한 19년도 정도 수준의 가격에서 바닥을 또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살펴보고 경매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전년 대비 통화량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뭐 27.5%까지 상승을 했죠. 20년도 말에는. 그리고 21년도 때까지 21년도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이런 가파른 각도로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20년도, 21년도 하반기까지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오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한 원망만 하기에는 이런 데이터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정치적인 이슈는 접어두시고요.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M2, M2도 광해통화는 이제 예적금을 합친 건데 이것도 꾸준히 상승해서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가 2021년도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자산 가격은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돈의 흐름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구간도 물론 있습니다. 잠깐 IMF 때 잠깐 쉬어갔고요. 금융위기 때 잠깐 쉬어갔는데 결국은 우상향 한다는 걸 당연히 알았고요. 또 20년도, 21년도에 급격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왜냐?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도 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가상화폐가 무슨 가상화폐 규제로 올랐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의 힘이다. 돈의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증가되던 통화율이
통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1년도 하반기부터 증가율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5% 미만, 2% 미만까지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급감을 하고 있죠. 거의 이때 25%가 넘던 20%가 넘던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5% 미만으로 떨어지고 급기야 통화량까지 꺾이는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돈이 계속 쪼그라드는데 자산 가격이 더 늘어날 수가 없죠. 반대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의 흐름을 쫓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항상 경고를 주고 예고를 주죠. 일단 저는 2021년 7, 8월에 늦어도 8월 때는 금리가 완전 상승 트렌드로 올라갔다는 거에서부터 힌트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21년도 10월 27일 기사에 보면 3년 만에 국고채 금리가 2%를 돌파했대요. 지금 보면 아주 애교죠. 지금 4%가 넘는데요. 국고채 금리가. 이거보다 2배 걸렸는데 이때부터 벌써 경고음들은 나왔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서 적어도 이런 내용들만 봐도 시장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미국의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또 작년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흐름들까지 우리 이해해야 돈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평상시 300만 명보다 많다. 일자리를 떠난 게 525만 명으로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했다는 내용들이죠. 300만 명 많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525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내용. 코로나 때 은퇴자가 많았던 이유. 첫 번째는 어떤 감염 위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력급여를 월급보다 더 줘. 시력급여가 크니까 일을 안 해. 돈을 막 너무 푸니까 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주식과 코인이 막 급등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파이어족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가상자산으로 20억 30억 벌어서 조기 은퇴했대. 20대 30대가. 근데 요즘 기사 보면 어떤 거 나옵니까? 파이어족 다시 직장 찾고 있어. 가상자산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미리 챙겨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은 또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테슬라 주식으로 은퇴하고 세계여행 다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뉴스가 찾아보시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이게 10월 달의 모습인데, 미국의 모습인데, 캘리포니아 LA 앞바다에 85척의 선박이 컨테이너를 못 내리고 서 있어. 무려 85척이나. 왜냐? 화물 기사가 없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10시간씩 운전하고 이런 일을. 왜? 실업급여 잘 나오고 주식하고 가상화폐 많이 올라서 든든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작년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의 쇼핑몰에 진열대 물건이 텅텅 비었어. 없어. 미국은 다 수입해서 달러를 풀어가지고 달러를 팔아갖고 물건을 사와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거는 경제가 마비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럼 여러분이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화물 기사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식을
폭락시켜. 그 다음에 실업급여 정상화시켜. 그리고 가상자산도 작사를 내.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일하러 오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뒤가 또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게 허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10시간 운전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데. 그 정책을 미국은 강하게 쓴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물건들이 들어와야지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는데 물건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제 전반에 엄청난 돈잔치를 한 후유증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미국은 신흥국들 죽던 말던 상관 안 하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거죠. 전 세계를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또 분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를 때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요.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자꾸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길이고 이게 지금처럼 더블로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자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가파르게 지금 떨어졌죠. 주식도 3,300에서 2,100까지 떨어졌고 아파트들도 뭐 4억 하던 게 파락했다가 다시 4억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등의 기회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우호적으로 적용이 돼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가 좀 활기를 찾으면 자산의 하락 각도가 좀 완만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엔데믹 효과가 없었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경제에 한 40%의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아직도 저렇게 봉쇄 1세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엔데믹 효과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자산시장에 우리가 상승기냐 하락기냐를 반드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상승기에도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지만 이 상승 추세는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끝났구나 라고 해서 그냥 다 팔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서 따라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하락기에도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과하게 떨어질 때는 시장의 공포가 과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죠. 심리가 작용한 거고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내가 자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더 큰 어떤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산시장이 다시 조정기에서 턴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시드를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팔 수 있는 건 팔아서 우리가 이 하락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엔데믹 효과, 하락 기울기 완만하고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느 시기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이 돈이 불어나고 돈의 환경이 좋고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시기냐 아니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돈이 계속 쪼그라들고 주변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 상황이냐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 어느 정도의 끝이 좀 보이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이고 그 끝이 보이는 흐름은 이렇게 상승하던 환율이 이렇게 완전히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더 안정이 되고 적어도 이 위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고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때 시장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미리 대비해서 달러 예금을 가입하면 좋다.
달러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달러 예금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 가면 바로 외화 예금이죠. 정확하면 개설해 주고요. 아니면 은행 어플 쓰시는 분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자는 없으나 환차익, 환율이 내가 1,100원일 때 예치했어. 그럼 1,300원일 때 찾으면 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예금을 인출해서 자산을 사야 되는데, 자산의 개념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곳이 자산이다. 잡주가 자산이 아니고 저기 아무도 찾지 않는 맹지 땅이 자산이 아니다. 그런 건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고 좋아지는 것들이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산은 자본주의 속성상 시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흐름을 갖는다는 우리가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로 봤을 때 1,100원 하던 환율이 1,200원대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때는 외화 예금, 달러를 모아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서 그 전에 아주 비쌌던 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1,100원 밑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유지되는 상황 동안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유지되는 상황 동안에 돈의 환경이 좋으니까 자산은 계속 이렇게 거품이 생기고 상승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 완만하게 계속 그 저환율에서 유지되다가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시점에 자산을 팔아서, 이때는 자산을 팔아서, 그때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는 달러를 사 모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를 만약에 1,100원에서 1,300원으로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20% 수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떨어진 자산을 사서 또 한 20-30% 수익을 낸다. 그러면 앞으로 먹고 뒤로 먹고, 여기 환율이 이때 자산을 갖고 있던 게 가장 많이 올랐을 때 팔았으면 그때 또 도움이 되고, 이때 사서 환율을 오르는 구간에 달러를 모았다가 환율의 고점일 부분에 인출해 갖고 자산을 사고, 자산이 또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고 1,1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자산을 팔고, 또 다시 환율이 조금씩 오를 때 사 모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에 한 5번 정도 기회가 온다고 보고요. 5번일지 뭐 3, 4번일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고 보시고, 그럴 때 앞뒤로 20%씩 내면 200%의 수익이 아니라 복리 효과 때문에 4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연간 평균하니까 한 4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투자법이 된다. 다만 이제 외화 예금이 이제 환율이 천천히 오를 때 천천히 늘려가고 장기전 관점에서 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이 환차익을 보기 위한 목적보다 내가 투자금을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환차익보다는 투자금의 준비 개념으로 달러를 사 모으는 게, 외화 예금을 가입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환율의 어떤 고점 부분에서 외화 예금을 인출해서, 특히나 자산 중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한 1,300원대 무렵에서 인출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위기일 때는 1,300원대부터 해서 수출의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한 1,100원대까지 또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의 모습인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가 미친 듯이 금리 인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1,450원대까지 더 많이 슈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슈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제거가 되면 또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저는 이 내용을 이제 몇 년간 연구를 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들 또는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으신 분들한테도 여전히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추세에 대한 어떤 내용, 추세 이해하기 내용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무기를 여러분이 장착하신다 그러면 정말 돈 버는 자신감이 완전히 하늘을 찌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이해를 놓고 보면 정말 돈이 좀 잘 보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1시간 정도의 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